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정민지음. 15페이지 첫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 사람들은 왜 시를 짓고 시를 읽을까?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말과 시에서 쓰는 표현은 어쩐지 조금 달라 보인다. 시를 읽으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어떤 풍경이나 느낌들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우리가 그냥 주고받는 표현 속에는 이런 느낌이 없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와 문학 작품 속에서 쓰는 언어는 어떻게 다를까? 옛날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노자의 스승은 상룡이란 사람이었다. 스승은 늙고 병들어 이제 곧 숨을 거두려고 하였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가르쳐 주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고향을 지나갈 때에는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가거라. 알겠느냐? 노자가 대답했다. 네, 선생님. 어디에서 살더라도 고향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시군요. 수레에서 내려서 걸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 나온 예의 바른 행동이다. 그래서 노자는 스승의 엉뚱해 보이는 말을 듣고 이렇게 알아들었던 것이다. 스승이 다시 말했다. 높은 나무 밑을 지날 때는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거라. 알겠느냐? 노자가 바로 대답했다. 네, 선생님.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높은 나무는 그 숲속에서 가장 키가 크고 나이가 많은 나무다. 종종 걸음은 걸음의 폭을 짧게 해서 어른이나 임금님 앞을 지날 적에 걷는 걸음걸이이다. 높은 나무 밑을 지나갈 때 종종 걸음으로 가라는 스승의 말을 듣고 노자는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금세 바꾸어서 알아들었다. 이번에는 스승이 입을 크게 벌렸다. 내 입속을 보거라. 내 혀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이가 있느냐? 상룡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빨이 다 빠지고 없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스승은 곧바로 제자에게 말했다. 알겠느냐? 노자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이빨처럼 딱딱하고 강한 것은 먼저 없어지고 혀처럼 약하고 부드러운 곳은 오래 남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자 스승은 돌아 누웠다. 천하의 일을 다 말하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이빨은 딱딱하고 굳센 것인데 먼저 없어져 버렸다. 혀는 부드럽고 약한데 남아있었다. 상룡이 혀와 이빨을 차례로 보여준 것은 부드럽게 남을 감싸고 약한 듯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오랫동안 복을 받고 잘 살 수가 있고 제 힘만 믿고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만다는 뜻이었다. 상룡이 말한 것을 정리해보면 고향을 잊지 말고 어른을 공경하며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이기라는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직접 말하면 될 것을 가지고 상룡은 일부러 빙빙 돌려서 비유를 통해 설명했다. 왜 상룡은 직접 쉽게 말하지 않고 일부러 어렵게 돌려서 말했을까? 사실 상룡이 이 말을 직접 했다면 그것은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하는 싱거운 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대신에 상룡은 직접 입을 벌려서 혀를 보여주고 또 이빨을 보여준 후 알겠느냐 하고 물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평범한 교훈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상 깊게 심어줄 수가 있었다. 시도 마찬가지다. 시라는 것은 상룡의 말처럼
직접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돌려서 말하고 감춰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돌려서 말하고 감춰서 말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느낌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느낌과 깨달음은 지워지지 않고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는다. 한시에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을까? 이제 직접 한시를 한 수 감상해 보기로 하자. 흰둥개가 앞서가고 누렁이가 따라가는 들밭 풀가에는 무덤들이 늘어섰네. 제사 마친 할아버지는 밭도둑길에서 저물녘의 손주에 부축받고 취해서 돌아온다. 조선중기의 이달이라는 시인의 작품이다. 이 시의 제목은 무덤에 제사 지내는 노래이다. 시 속의 광경을 먼저 살펴보자. 먼저 첫 번째 구절에는 흰 강아지와 누런 강아지 두 마리가 나온다. 흰 강아지가 앞장서서 뛰어가고 누런 강아지가 뒤질세라 멍멍 짖으며 그 뒤를 따라간다. 밭들이 옹기종기 펼쳐진 풀밭가에는 무덤들이 굉장히 많다.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괴를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다. 세 번째 구절에는 제사를 마쳤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으로 보아 할아버지는 그 풀밭가에 있는 많은 무덤들 가운데 어느 한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모양이다. 시간은 땅거미가 밀려드는 저물녘이다. 할아버지는 술에 취하셨다. 술 취한 할아버지가 자꾸 비틀거리시니까 옆에 있던 손자가 걱정이 되는지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다. 자,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 속의 풍경을 그림으로 떠올려 보자. 강아지 두 마리와 밭두둑이 보인다. 무덤들도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가? 우리는 지금도 추석 때나 한식날이 되면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간다. 아, 지금 할아버지와 손자는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갔던 모양이로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따라서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의 산소에 성묘를 갔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 속의 광경이 더 친숙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위 시의 내용이 왠지 너무 심심하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성묘를 갔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걸까? 과연 위의 시에서 시인이 말하려고 한 것은 이것이 전부일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몇 가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뭘까? 우선 왜 할아버지는 없고 할아버지와 손자만 성묘를 갔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기 짝이 없다. 왜 산 위도 아니고 밭두둑가에 있는 풀밭에 무덤이 많다고 했을까? 보통 풀밭에는 무덤을 쓰지 않는데 말이다. 또 할아버지는 왜 술에 취했을까? 저물녘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무덤 옆을 떠나지 못했던 걸까? 이런 의문을 품고 이 시를 새로 읽어보면 앞서와는 다른 느낌이 일어난다. 이 시는 그냥 단순히 조상의 성묘를 갔다 온 장면을 노래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와 손자가 제사를 지낸 사람은 누구였을까? 증조할아버지? 아니면 고조할아버지? 그도 아니면 할머니였을까? 그렇지가 않다.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낸 주인공은 바로 시 속에 나오는 할아버지의 아들이고 손자의 아버지였다. 그렇다면 밭두둑 옆 풀밭에는 왜 그렇게 무덤이 많았던 걸까?
아마도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것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모양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양지 바른 산 위에다 묻을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소년의 아버지도 전쟁 같은 천재지변을 만나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데리고 아들의 산소에 성묘하러 왔다. 무덤에 돋은 풀을 뽑고 술을 부어 한 잔 따라주고 나니까 죽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차마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무덤 옆에 앉아서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 강아지를 2마리나 데리고 간 것으로 보아 무덤이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사정도 알 수 있다. 이 시를 지은 이달은 조선시대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일으킨 전쟁인 임진왜란을 직접 체험했던 시인이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시를 다시 읽어보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임진왜란 때에 쳐들어온 왜적에게 죽음을 당했고 이때 온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 한식날 할아버지는 아들이 남긴 하나뿐인 혈육인 손자를 데리고 죽은 아들의 무덤을 찾아왔다. 하루 종일 슬픔에 잠겨있던 할아버지는 제사를 지내려고 가지고 간 술을 혼자 다 마셔서 취하고 말았던 것이다. 손자는 나이가 어려서 할아버지의 슬픔을 잘 알지 못한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다. 오늘따라 할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올려다볼 뿐이다. 이렇게 한 편의 시를 곰곰이 따져서 읽어보면 처음 별 생각 없이 시를 읽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다. 시인은 시 속에서 벌써 다 말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이런 사실을 하나도 표현하지 않았다. 시인이 이 시 속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쟁이 가져다준 뜻하지 않은 죽음과 그 죽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깊은 상처였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려고 했던 이런 의미는 곰곰이 따져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전에 상용이 노자에게 입을 열어 보이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만약 스승이 알겠느냐고 했을 때 제자가 선생님께서 왜 저러실까 하며 고개를 갸웃하고만 있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만약 여러분이 위의 시를 읽고서 그냥 한식날 성묘 가던 일만 생각했다면 이 시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의미가 다 보이지는 않는다.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 한 편의 시를 제대로 읽는 과정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나 소풍날 하곤 했던 보물찾기와 같다. 시인은 한 편의 시 속에 여기저기 숨은 그림이나 보물을 감춰둔다. 독자들은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속에 감춰진 그림이나 보물을 열심히 찾는다. 서툰 독자들은 한두 개밖에 찾지 못하고 말지만 익숙한 독자들은 금세 숨은 그림을 다 찾아내고 만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은 금세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이 필요 없다. 그러나 시에서 쓰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충 겉만 보아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시를 읽는 재미이다. 좋은 시 속에는 감춰진 그림이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살찌워준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지나치던 사물을 찬찬히 살피게 해준다. 정민 교수님은 1960년 충청북도 영동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학문학과 조선지성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고전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조선 후기의 문장이론을 다룬 조선 후기 고문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한시의 언어미학을 쉽게 풀어 쓴 한식 미학산책, 연암 박주원의 예술론을 살핀 비슷한 것은 가짜다, 이동무의 천원 소품을 감상한 한서이불과 노노병풍 등 다양한 저서를 통해 고전문학의 현대적 해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민 교수님은 한시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현재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한시 입문서인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는 한시 43수를 깨끗한 우리말로 번역하고 각 시에 담긴 의미를 친절하고 재미있게 풀었어 시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풍부한 예화를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이며 시인들과 그들이 살았던 사회 문화적 배경 정보를 담아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지금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면 안 보이는 앞으로 더 나갈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던 것이 맞다. 거기에 답이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옛날의 답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묵직한 말씀의 힘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인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므로 그때 유효한 말은 지금도 유력적이다 라고 말하며 고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민 교수님은 한문학이 이미 쓰임새를 잃은 문자지만 그 안에 담긴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으로 한문학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고전문학과 사상의 현대적 재발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과 넓은 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시의 대중화. 정민 교수님은 한시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문학과 정서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점점 잊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한시가 단순히 고전문학 작품이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담은 생생한 기록이며 때를 초월한 교훈과 아름다움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쉬운 접근. 고전문학은 종종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는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한시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한시를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한시 속 이야기와 감동의 전달. 한시는 단순히 시를 넘어 당시 사람들의 삶의 철학과 자연에 대한 경외, 인간관계, 윤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민 교수님은 이러한 가치를 전하며 독자들이 한시를 통해 지혜와 통찰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정민 교수님의 소감으로 정민 교수님은 이 책에 대해 한시는 우리 조상의 정서를 담은 고귀한 유산이다. 한시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 사람,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한시의 매력을 느끼고 고전에 대한 흥미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단순히 고전에 읽는 경험을 넘어 한시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